오늘 이제 할 내용은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그런 성격 장애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이미 현 박사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콜롬비아 학부 뇌과학을 전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에서 이제 의사 MD를 딴 다음에 현재는 지금 콜롬비아 그 프로그램에서 레지던트 이제 2년차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이제 에스더하 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쭉 발런티어를 여러 롤로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성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 성격이란 말을 저희가 굉장히 막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고 뭐, 저 사람 성격이 어쩌구나, 뭐 어쩌구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뭔가 성격이라고 하면 저는 뭔가 이런 굳이 성격을 어떤 비유로 표현해 보자면 제 생각엔 바다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이 바다에는 수많은 그런 파도가 치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막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막 반응하는 그런 파도들이 있지만, 뭔가 좀 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변치 않는 어떤 하나의 것, 그게 바로 이렇게 바다잖아요. 그 모든 파도를 다 아우르는. 그런데 성격도 약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막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하나 반응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어떤 나 자신을 구성하는 나의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그런 개인의 정서와 사고와 행동 양식,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딱 하나 있는 거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면서 그때 이제 좀 더 굳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 제가 이제 듣기로는 한국 혹은 한국 이제 사회에서 그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성격 테스트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저희가 막 성격 테스트,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많고 최근에는 MBTI 테스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거가 있었는데 유행이 딱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MBTI?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다고 이렇게 끄덕여 주셨는데 맞아요. 여기 제가 MBTI 이렇게 여기 인클루드 해봤는데요. 뭐 INF, 뭐 FP, 뭐 INTP, ESTJ 이런 네 알파벳으로 성격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16가지로 분류해 놓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MBTI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성격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너무나 저는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MBTI 이 자체는 성격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데 좋은 이렇게 뭔가 신빙성이 있고 좋은 테스트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저희 심리학계에서나 정신과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모델을 보고 있냐면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오션 모델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바다를 말했듯이 이 openness, conscientiousness, 그리고 extraversion, agreeableness, neuroticism 이렇게 이 5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이 앞글자를 따서 오션 모델이라고 하는 성격 이 모델을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openness는 이제 이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관습에 좀 저항하고 이런 스타일이겠고,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이라면 뭔가 좀 더 수능적이고 조심성이 많고 이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이 conscientiousness, 그 성실성인데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효율적이고 정리도 잘하고 이렇게 well organized 된 이런 사람들인 경우가 있고 성실성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약간 좀 덜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sloppy하다고 표현하는 약간 그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extraversion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그런 부분일 텐데 외향성 그리고 내향성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은 막 에너제틱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내성적인 혹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고 사색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리고 agreeableness는 이제 네 번째인데 이건 우호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사회적 상황에서 공감을 잘하고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고 이런 분들인데 제 생각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우호성이 이렇게 높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호성이 좀 낮은 분들은 경쟁적이고 좀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로티시즘이라고 하는 약간 신경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신경성이 높은 분들은 좀 더 예민하고 약간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요. 신경성이 낮은 분들은 자신감 있고 좀 힘든 경험들에 대해 이렇게 잘 이겨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MBTI 모델에서도 그렇고 이 오션 모델에서도 그렇지만 그 어떤 성격이라고 해서 뭔가 물론 어떤 사람이 한쪽으로만 막 다 치우쳐 있으면 그건 또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되겠지만 이 성격 자체가 그 어떤 그 한 항목당 어떤 부분에 있든지 그게 결코 그건 그냥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분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이런 성격이면 나쁘다. 혹은 뭔가 이게 되게 이런 수치가 높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사회가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사람들이 보통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이 뉴로티시즘이라는 부분인데 아까 신경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막 신경성이 높아서 막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많은 예술가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다른 사람들을 뭔가 캐치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의 경우 이제 이 신경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성격에 있어서 어떤 거가 그냥 무조건 이건 안 좋고 이건 좋고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성격이라는 게 특별히 뭔가 나쁘고 좋은 게 절대적으로 없는 건데 그러면 과연 왜 성격 장애라는 말이 왜 생긴 것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장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이 정신과에서 이 병을 정의하는 데 쓰는 어떤 마치 바이블 같은 그런 책자가 이제 DSM이라고 하는 책자에 의하면 그 모든 정신과적 질환 혹은 병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심각하게 자신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그거를 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격 같은 경우도 성격 자체가 어떤 병은 아니지만 그 성격이나 이런 패턴이 너무나 고착화되고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발달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 타인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삶을 막 무너뜨리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장애로 규정하고 최대한 열심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 장애란 과연 무엇이냐 하면 일단 그 개인에 속한 그 사회 문화적 배경과 좀 뭔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가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extremely shy하고 절대로 손 들고 말하지 않고 뭔가 이런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shy한 사람은 어떤 성격 장애라고 보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장애를 진단할 때는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사회를 보고 그 사회랑 이 사람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청소년기냐 이른 성인의 시기에 시작되고 이제 오래 지속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야만 하고요. 본인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성격적 특성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장애라는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이 몇 년 전만 해도 예전에는 우울증, 뭐 조울증, 조현병, 저희 이제 예전 세미나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이런 정신질환과 성격 장애를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취급을 했어요. 아주 명확히 구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의학적 질환, 뭔가 막 뭐 암, 뭐 thyroid disease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한 개인의 원래 모습에서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 잠깐 안 좋아진 어떤 상태 이렇게 생각한 거에 비해서 성격 장애라는 거는 뭔가 개인의 그 존재 자체, 그 아이덴티티 자체와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다른 그 두 가지 축으로 전혀 분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두 가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두루뭉실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 성격 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한다면 이 성격 장애라는 걸 진단하는 게 정말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격 장애라는 건 절대로 우리가 그냥 서로를 보면서 '아 너 이런 성격이니까 너는 뭔가 이런 장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진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멘탈 헬스 전문가에 의해 특히 오랜 시간의 좀 진단이 필요한 그런 게 바로 성격 장애예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야만 이거는 엄격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 이유에는 당연히 청소년기에는 성격이 여전히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벌써 성격 장애를 뭔가 진단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성격 장애자로 이미 진단받았겠죠. 저희의 청소년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반드시 어른일 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본인과 타인, 즉 본인 스스로 말고도 가족이나 뭔가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많이 물어봐요. 이 성격 장애를 진단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뭔가 정신과에 대해 약간 이런 유머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신과에는 그 정말 상처를 준 사람은 정말 오지 않고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막 상처받은 사람이 정신과에 온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유머가 특히 이런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격 장애는 본인이 성격 장애자라는 경우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성격 장애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제 이제 클리니컬한 이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성격 장애를 진단할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뭔가 도움과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썼고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성격 장애라는 것이 얼마나 그 스티그마, 좀 안 좋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무슨 성격 파탄자 뭔가 이런 안 좋은 표현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현재는 그래도 우울증이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야. 정상적인 사람도 앓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이야.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시는 반면에 여전히 성격 장애는 그 사람의 막 아이덴티티와 존재 자체가 이렇게 병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진단을 할 때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그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평생 자기가 쌓아와야 했던 그 나의 삶의 패턴, 반복적이고 고착된 그 패턴이 어떤 장애였다는 거를 알게 되면 크게 위안을 받고 '내가 이제 고칠 수 있겠다.' 이렇게 위안을 받으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이건 좀 양날의 검처럼 이게 좋게 작용하는, 이 진단을 내린다는 게 좋게 작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뭔가 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좀 어려운 분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성격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장애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나왔던 뭔가 성격이라든가 성격 장애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실제로 성격이 고치기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평생을 걸쳐서 쌓아온 어떤 삶의 패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항상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A라는 방향으로 행동했다면 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막 30년, 40년 이후에 갑자기 "너 인제 B라고 행동해."라고 고쳐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라는 것이 고치기 아주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 A만으로 했던 행동을 이제 B라는 길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터주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이 완벽히 어떤 B라는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A라는 그런 방향보다 B라는 방향도 있겠다. 가끔은 B라는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쌓아온 거기 때문에 치료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이게 치료가 아예 불가능하다. "성격은 한 번 하면 절대 바꿀 수 없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거는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그런 뇌과학이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연구 결과도 우리 뇌가 얼마나 플라스틱하다고 표현하죠. 얼마나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상황과 치료와 그런 행동에 따라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어 어렵지만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딱 올바른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제가 바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그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격 장애의 종류가 저희가 좀 비슷한 그런 것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해요. A군 성격 장애는 뭔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좀 기이한 성격,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고요. 그 카테고리에는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이라는 장애가 있어요. 이제 이 이름 같은 거는 사실 좀, 물론 번역이 쪼끔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름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이걸 막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군 성격 장애는 감정적이고 극적인 성격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좀 잘 아는 반사회성 그런 장애, 경계선 장애, 연극성, 자기애성, narcissistic, 이제 이런 장애들이 B군에 포함되고요. C군 성격 장애는 불안과 두려움의 경험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듯이 회피, 의존, 강박, 이런 성격 장애가 C군에 들어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A군 성격 장애는 한 5.7%, B군 성격 장애는 1.5%, 그리고 C군 성격 장애는 6.0%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성격 장애만 있는 사람
사람들도 있는 반면 2가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약간 합쳤을 때 10명 중에 1명은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해요. 상당히 높은 그 통계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사실 성격 장애를 안고 뭔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진단이 안 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명 중 1명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A, B, C군을 약간 그림으로 좀 알기 쉽게 약간 표현해 본다면 이런 그림을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A군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독특한 나 뭔가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뭔가 독특한 스타일. B군은 뭔가 좀 감정이 약간 이렇게 격양되고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죠. 그리고 C군은 이렇게 혼자 외톨이처럼 앉아있는 걸 볼 수 있듯이 약간 회피, 의존 이런 느낌이 뭔가 들고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느낌을 보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빠른 속도로 각 성격 장애가 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A군 성격 장애 중에 첫 번째로 다룰 것은 편집성 성격 장애.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의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의적으로 나에게 뭔가 악의를 갖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사고를 좀 왜곡적으로 나는 정말 약간 피해자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불안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막 의부증, 의처증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 편집성 이런 성격 장애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의 배우자가 실제로는 정말 정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 정말 바람 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근거 없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나를 설마 흉보나? 날 욕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은.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격 장애는 친밀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고 그냥 혼자 살고 싶어 하고 굉장히 둔감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좀 만족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고통받거나 느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대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의 좋은 예는 이제 이 그림 같이 저희가 아는 뭔가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좀 쉽게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분열성과 비슷하게 들리는 분열형 성격 장애가 있어요. 이름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거고요. 이 분열형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뭔가 좀 기괴한 믿음, 남들이 뭔가 그렇게까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믿음, 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뭔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다던가 마술적 사고, 뭐 사주 혹은 뭐 별자리 이런 거를 막 아주 심취해서 막 '오늘은 이런 날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한다던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죠. 그리고 좀 외향이나 행동도 조금 독특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라 주변이랑 쉽게 관계를 맺기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에 뭔가 좋은 예는 제가 생각이 잘 나진 않았는데 제가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을 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이름이 스키조타이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듯이
조현병, 저희가 예전에 한 조현병과도 사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성격 장애예요. 그렇지만 조현병처럼 아주 심하거나 환청, 망상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조현병으로 진단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건 없지만 약간 계속 뭔가 이런 것들이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경우 저희가 분열형 성격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유명한 성격 장애죠. 반사회성, 엔타이소셜. 저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요.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는 그런 좀 흥미로운 성격 장애죠.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의외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다른 사람들에 피해를 주지만 전혀 죄책감이 없다든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동물들을 막 학대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조금 거리낌 없이 하고요.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공격, 폭력적인 행동, 위법 행위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있기도 하고요. 이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데 좀 안타깝고 무서운 점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 죄책감을 느끼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 이거를 잘못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왜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이제 그 다크 나이트 영화에 나오는 조커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다른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폭력하고 살인을 저지르지만 전혀 이제 항상 웃는 낯으로 전혀 죄책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A형, 이제 A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음. 네. 오, 굉장히 좀 복잡한 질문, 여러 그런 레이어가 있는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행동 자체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거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 사람이 성형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게 이 진단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희가 아직은 제가 이걸 다루진 않았지만 섭식 장애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예. 그런 이제 eating disorder라고 하는. 근데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그런 환자들과 약간 비슷한 종류의 환자들 중에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음. 네. 사실은 여기에 막 아주 작은 점이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막 이 점이 정말 왕점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반드시 성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body dysmorphic disorder라든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음 body dysmorphic disorder 같은 걸로 진단을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또 다른 약간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네. 이 성격 장애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한 행동으로 딱 뭔가 '아 이건 이런 행동 이건 장애.'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랜 네. 시간 환자랑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군 성격 장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borderline personality를 저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과에서 이건 제가 특별히 좀 더 자세한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래서 경계성 성격 장애 테스트 몇 가지나 해당할까? 이거 사실 그렇게 좋은 그런 체크리스트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경계선 혹은 경계성 성격 장애 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
누군가가 나를 버릴 거라는 그런 엄청난 기저에 있는 그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맺는 모든 인간 관계는 막 정말 드라마 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릴까 봐, 예를 들면 막 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뭐 그렇게 애인을 사귀었는데 그 애인이 자기를 버릴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헤어지자고 하는 애인한테 매달리고 "너 날 버리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막 손목을 긋고 이런 행동 있잖아요. 저희가 뭔가 드라마에서 약간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격정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그 경계성 성격 장애랑 좀 더 일맥상통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대인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약간 자존감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과 항상 마음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걸 뭔가 충동적인 행동, 아까 말했듯이 약간 자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충동성을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감정이 막 들쭉날쭉해서 그 외부 환경에 따라 막 시시각각으로 감정이 조금 변하고 분노 조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네. 심지어는 조현병 같은 건 아니지만 조현병과 약간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그런 사이코시스 같은 거를 약간 환각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은 특히 이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딱 맞는 상담 치료가 있어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위해 개발된.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테스트에 많이 나는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좀 더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상담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섞었는데 연극성 성격 장애, histrionic personality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극성 성격 장애는 타인으로부터 관심, 정말 관심 종자라고 저희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관심을 너무나 이렇게 갈구해서 막 과장되고 마치 연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자신을 꾸미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애성 성격 장애는 이제 저희가 나르시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에이 별거 아니고 나만 중요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특권층이라고 여기고 오만하고 거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나르시시스트인 사람들이야말로 뭔가 스스로 '내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자기 애성 성격 장애를 뭔가 "치료하고 싶어요."라고 온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런 경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약간 힘든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런데 이제 나르시시스트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막 강하고 막 특별하고 막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도 스스로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 보면 오히려 그 자아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고 막 연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나의 불안정한 자아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더 특별한 척하고 더 복종을 강요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막 "이렇게 행동해."라고 말하면 듣지도 않겠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의 그런 자아를 좀 더 성찰하게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약간 그런 불안한 자아를 쪼끔 더 끌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를 좀 깨닫고 치료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비군 성격 장애 중에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특기애성 성격장애 유전성이요. 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바로 생각나진 않는데, 유전성이 모든 이제 성격 장애라던가 모든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의 유전성이 있는 만큼 당연히 유전성이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격 장애의 경우는 정말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중독이라던가 조현병, 조울증 이제 이런 거 3가지가 가장 유전이 높은 경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유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질병을 반드시 갖게 되고 이런 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이 오히려 다른 병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그런 교정의 여지도 있고요. 네. 그것도 제가 무슨 어떤 통계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치료라는 것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자기 애성 성격 장애인 분들은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임을 자각하게 되고 그 자각만 하게 되면 이 자기 애성 성격 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되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사실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몇십 년을 나르시시스트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충분히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대신 이 사람이 '내가 성격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뭔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까지 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죠. 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특히 그런 자기의 과거의 이 경험들을 돌아보고 이런 테라피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테라피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면서 자기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고 이제 이런 테라피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또 너무 이렇게 빨리 진행한 건 아닌지 항상 이 짧은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좀 오늘도 빨리 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C군 성격 장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모든 거를 당연히 다 아셔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거가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C군 성격 장애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약간 회피하고 의존적이고 이런 감정적 경향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성격 장애는 회피성 성격 장애예요.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매우 예민해요.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 '아 내가 잘 못할 거야. 남들이 날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아무래도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 이걸 보면 뭔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음 이제 이 그림 기억나시죠? 분열성 성격 장애랑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서도 아주 사람들이랑 소셜 컨택 전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회피성 성격 장애도 사람들이랑 최대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두 성격 장애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런 은둔형 외톨이 같은 스타일 사람들은 그런 성격 장애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나 스스로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요. 이 회피성 성격 장애는 쪼끔 더 슬픈 경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은 정말로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고 사람들이랑 막 많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지만 내가 비판받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고통이 훨씬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림을 하나 보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왜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아 그냥 난 혼자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스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 나한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미워할 것 같고 이런 끊임없는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제가 그 질문을 미리 받았었었는데 그 질문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막 너무나 두렵고 막 머리가 새하얘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약간 "이런 게 성격 장애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이 성격 장애일까요? 한번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게 약간 이런 회피성 성격 장애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생각엔 그 질문이 저희가 오늘 성격에 대해 배운 거를 좀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긴 한 스펙트럼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냥 이 스펙트럼의 가장 초기, 가장 맨 초반에는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정상이고 그냥 일반 사람인데 특별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 장애도 아니고 어떤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 그런 뿐이에요. 결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특성일 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래도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뭐 발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좀 힘들지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정상적인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약간 이 중간 단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힘든 저희가 소셜 포비아라고 하죠. 제가 한국말로 갑자기 번역하는 거를 잘 지금 까먹었는데 소셜 포비아라는 이제 그런 그래서 그런 사회 불안 장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보다 한 단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막 머리가 하얘지고 막 얼굴이 막 하얘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얼고 내용을 다 까먹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싫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그걸 이제 사회 불안 장애, 정말 장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사람은 성격 장애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특정한 상황,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 특정한 상황 하나에서만 그게 발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그 사회 불안 장애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의 이제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랑 뭔가 전화로 수다를 떠는 것이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성격 나의 그냥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계속 힘든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격 장애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제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그걸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 봤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C군 성격 장애를 이제 알아보자면 의존성 성격 장애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가 있고요. 이 경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내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위임하고 뭔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극심한 마마보이, 마마걸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내 정말 극심한 결정 장애로 나의 모든 선택과 중요한 것들을 남들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죠. 엄마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의존적인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이건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고요.
OCD라고 하는 질병도 있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 하는 강박증이라는 증상도 있는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면서 달라요. 이제 강박증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막 모든 물건을 다 모서리를 딱딱 맞춰야 되고 아니면 막 손에 병균이 묻어 있을까 봐 손을 막 20번, 30번씩 씻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강박증이 있다고 하죠. 저희가. 근데 강박증과 강박성 성격 장애는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손 계속 씻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내 마음에서 막 손을 씻으라고 손을 씻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막 계속 이렇게 표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거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강박증이고요. 그에 비해 강박성 성격 장애는 이 질서 정연, 정리정도, 완벽주의, 통제 이것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녹아 있어서 이게 나에게 뭔가 불편하고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내 자신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이고 디스토닉, 이고 신토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강박적 성격 장애는 이고 신토닉, 즉 이 증상과 내가 약간 일체가 된 그래서 뭔가 이 증상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닌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일 텐데 어떤 이 성격 장애 이렇게 성격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긴 이야기지만 일단은 어떤 성격 장애이냐에 따라 일단 어떤 성격 장애인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다른 세미나, 예를 들면 조현병, 조울증 이런 데서는 제가 약물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성격 장애에서는 약물보다는 상담 치료가 훨씬 더 일단 기본이 되는 치료예요. 필요하다면 약물을 같이 병행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성격이라는 건 그냥 그 사람이 쭉 살아온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뿌리를 알고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그 치료가 그 선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 치료가 그 가장 메인 효과적인 거고요. 또한 본인과 가족에게 그걸 교육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그 성격 장애인 거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고 가족도 인지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on the same page 다 같은 그런 생각 아래 그렇게 다 같이 뭔가 알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치료에 대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개개인의 상황과 또 그 성격 장애에 맞춘 세밀한 그런 치료 플랜이 요구돼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상담 스타일도 상담 치료의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psychodynamic psychotherapy라는 그런 테라피도 있고요. 그리고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덜 유명한 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라고 DBT라는 이런 여러 가지 테라피들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격 장애에서는 이 어떤 맞는 테라피를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오늘 배운 걸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처음에 저희가 편집성 성격 장애가 저희가 처음 본 성격 장애였죠. 여기서 이 편집성 성격 장애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막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막 의부증, 의처증 환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CBT라는 테라피가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BT는 이 사람들의 약간 생각을 보고 그에 따른 행동을 약간 점검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CBT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치료한다면 지금 부인이 혹은 이제 남편이
그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그 바람을 핀다는 증거를 이제 써보고 바람을 피지 않는 증거를 이렇게 써보고 이러면서 과연 약간 스스로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과연 내가 이 사람을 바람 핀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점검해보고 내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행동으로 이제 생각이 이어지는 그런 테라피를 할 수 있으면 되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이제 이건 한 예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의존성 성격 장애. 아까 말했던 극심한 마마 보이, 마마 걸 이런 경우였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이코다이내믹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테라피, 약간 정신분석적 프로이드라는 그런 학자에게서 나온 약간 그런 방법인데 어렸을 때의 경험과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 경험을 그 상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새로 겪어보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을. 그래서 이 안전한 이런 관계에서 그걸 겪어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걸 재정의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보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자신 스스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는 과정.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이코다이내믹 사이코테라피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확실하게 좀 뭔가 효과적인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DBT예요.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뉴욕에서는 특히 DBT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동부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뉴욕에는 이 테라피가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DBT는 어떤 거냐면 아까 경계성 성격 장애가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불안정하고 막 충동적이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막 정말 자해하고 온갖 행동을 하고 드라마적인 드라마 퀸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DBT를 이제 통해서 치료를 해준다면 DBT 프린시플들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mindfulness, 약간 명상에서 따온 그런 거죠. 내가 내 지금 마음과 내 상태, 내 생각 이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돌아보기, 지금 현재에서 그런 거고 interpersonal effectiveness 이건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약간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배우고 distress tolerance 이 사람들은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난 죽어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엄청난 자극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좀 더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숨쉬기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뭔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배우는 거고요. emotion regulation 이것도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 그래서 DBT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약간 배우는 게 이제 DBT이고 경계성 성격 장애에 특히 효과가 많이 검증된 그런 테라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테라피도 상담 치료도 물론 모든 상담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supportive psychotherapy.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테라피지만 좀 특수한 이런 테라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올바른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